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버스기사가 회사에 출근해 있더라도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 시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과도한 신상털기와 쇄도하는 비난 여론에 가족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며 변호인에서 사임했습니다. 치매 초기 상태에서 사이비 종교단체에 속아 거액을 기부했다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써줬어도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치매 상태에서 한 기부의 법적 효력 전해드립니다. 8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이 낳은 비극으로 규정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한 차례 사임계를 냈던 A 변호사가 오늘 다시 사임계를 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쇄도하는 비난 여론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난 건데요. 살인죄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에 대한, 그것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캡처해온 지난해 한 교회 여름 캠프 일정 고지글에 강사는 모 변호사, 그의 아내인 모 교장이라고 실명과 변호사 사진까지 올라 있습니다. 게시글 말미에는 개독 클라스, 돈이면 살인마도 실드 쳐주네라는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댓글에는 전직 판사였던 게 충격이네, 피해자 2번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비난의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 변호를 맡은 A 변호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들입니다. 앞서 A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유정 변론을 다시 맡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는 것이 A 변호사 말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 뭐 돈을 얼마 받아 먹었느냐, 이거는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피고인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유정을 변호했습니다. 이 과정에 숨진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 고유정을 변태 성욕의 피해자로 묘사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일었습니다. 당장 법정에서부터 추잡스럽다, 역겹다는 방청객들의 비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선 A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며 A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혼이 없을 듯, 이미 돈에 판 지 오래라, 하수구물도 빨아먹을 인간, 미친놈일세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거나 나 같으면 구역질러서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도 못하겠더만, 비위도 참 좋은 변호사네요 같은 비아냥들입니다. 하지만 어제 고유정 첫 공판 변호인 발언은 A 변호사가 아닌 A 변호사가 고용한 다른 B 변호사가 한 발언입니다. 변론 취지와 전략을 같이 기획하고 준비했더라도 A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하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오늘 오전 소속 법무법인 내부 SNS 단톡방에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며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억울한 죄인을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 그 과정에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했지만 죄송하다라는 게 A 변호사의 사임의 변입니다. 하지만 A 변호사의 사임에도 네티즌들 여론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소신을 이럴 때 쓰다니,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만한 사람이네요 식의 비꼬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몰려가며 허용 접속량 초과로 접속 불능 상태입니다. 하지만 욕설 수준의 과도한 비난과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신상털기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신상 공개, 이른바 신상털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번에 아직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비 변호사를 다음 타깃으로 삼아 신상털기와 비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살인은 인정하지만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다는 게 고유정 변호인들의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고유정이 그때도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인이 다시 모두 사임하며 또다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게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은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로 평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한국 경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자 상황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고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도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 극복과 전화위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에 대한 경계, 이렇게 두 축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어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권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곧 선포될 듯합니다. 관련해서 언론노조는 오늘 종편 특혜 환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상혁 후보자는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노조는 거듭 회자되는 0%대 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가짜뉴스 규제와 결은 다르지만 역시 조금 있으면 입각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며칠 전 서해 맹산, 바다와 산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맹세, 한자를 뜯어보면 맹과 서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두고 피로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 좌전엔 맹세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우리 경제의 내실화와 경쟁력 향상,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꼭 지켜지길 믿음을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상태에서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세아 기자입니다. 신 기자, 이거 사건 내용이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제 70대 여성 이모 씨의 사연입니다. 네. 지난 2015년에 이 씨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이 씨에게 고민이 있어 보인다. 해결하려면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령에다가 치매 초기 상태였던 이 씨는 이 남성에게 속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의 전 재산을 이제 기부금 명목으로 바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를 알게 된 이 씨의 아들이 이제 이 남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네. 뭐 돈은 그래서 돌려받았나요? 이제 해당 종교단체는 구속될 네.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이 씨의 아들에게 합의를 제안을 합니다. 네. 1억 3천만 원을 돌려줄 테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인데요. 네. 이에 이제 이 씨와 그 아들은 이제 아들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네.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뭐 돈을 돌려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법정으로 가게 된 건가요? 일단 이제 돌려받은 이 1억 3천이 네. 기부금의 전 재산이 아니었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씨가 그 종교 단체에 네. 기부한 돈이 이제 1억 5,790만 원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시 이제 나머지 돈 2,790만 원도 돌려달라면서 법률 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냈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합의서를 써준 건데 공단은 재판에서 어떤 취지로 주장을 했나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종교단체 측에서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 추가 민사소송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낸 거고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공단은 이제 아들이 전체 피해액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착오에 의한 행위로 이제 네. 합의서에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착오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보통 취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원래 그건 아니고요. 이제 네. 이 경우처럼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 주장은 사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씨처럼 이미 피해액의 대부분을 지급을 받고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취소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네. 그럼 뭐 결국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한 건가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공단이 전부 승소를 해서 나머지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네. 이 씨가 이제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고 합의서를 이제 돈을 기부한 이 씨 본인이 아닌 아들이 네. 이제 작성을 했고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피해액을 알 수 없었던 점, 또 네. 피해액이 이제 1억 3천만 원임을 전제로 합의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단의 네.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이 씨처럼 치매 상태에서 정상적인 종교단체나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으면은 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 정상적인 종교단체나 네.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을 때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기부의 이제 법률적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 변론을 맡은 안지선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네. 기부는 세법에서 증여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요. 네. 민법에서도 이제 기부가 증여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는 이제 그 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이고 네. 일단 이렇게 기부가 이루어지면은 법적인 효력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네. 추후 이제 내가 치매였는데 기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도 기부금을 받은 곳에서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제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급부를 하는 이제 기부의 공정성 여부를 사실 법리적으로 논할 수가 없고 네.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어렵네요. 아무튼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버스 기사가 회사에 출근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무 시간일까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 시간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코레일 네트워크 소속으로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 셔틀버스 운전기사였던 윤모 씨는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당시 광노상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고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주 59.5시간을 근무하도록 해 주 52시간 이내 근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초과 근로와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일단 격일제로 근무한 윤 씨가 주당 52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선 하루 14시간 52분 이내에서 일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하루 1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하루 17시간에 3.5일을 곱해 대기시간 포함 윤 씨가 하루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노상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 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 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기 시간에 윤 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근로기준법 초과근무를 유죄로 판단해 광노상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휴게실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 중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오늘 광노상 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2심 판결을 다시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격일 18시간 53분이라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은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씨가 다음 버스 운행을 위해 12회에서 13회 대기하는 동안 4회에서 11회 정도는 30분 넘는 휴식 시간이 보장됐고 회사가 대기 시간 활용에 간섭, 감독한 정황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계약서가 격일 17시간 근무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노사 합의 근무 시간인 격일 17시간은 회사가 설정한 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윤 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9.5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격일 17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제 회사에 출근해 있었는데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은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을 그만두면서 재판 업무를 하고 싶다는 사퇴 의견을 밝혔는데 안 대법관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련 서류 안 보고 있거나 판결문 안 쓰고 있으면 판사 근무 시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